목격작자의 권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듀라룸 쿨매트 시원하고 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뭐 실제로 시원합니다. 저도 깔고 자보니 시원합니다. 자, 8월 15일 날 어떻게 라이브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8월 15일은 뭐 그냥 모두가 비상대기죠. 예, 어떻게 전부 출격. 모케이님은 어디로 어떻게 가십니까? 저는 뭐 올공 총공입니다. 일단은 올공. 올림픽공원에 네. 우리 뭐 국민의힘의 지금 뭐 계획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 뭐 한 4시 반, 4시 뭐 그쯤부터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예. 그것과 연동해서 또 그 앞뒤에 있는 여러 가지 또 행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참여할까 혹은 뭐 두루두루 다 가고 싶어서 뭐 지금 그런 일정들을 좀 이렇게 조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8.15 올공대회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장동혁 대표도 올공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뭐 총동원령에 응하는 마음으로 뭐 장비도 지금 다시 세팅하고 있고. 예. 장비 좀 신상 있습니까? 예, 어제 배송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갖추고 있고, 뭐 마이크도 막 무한 확장하고 있고, 막 지금 하여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15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일개 유튜버가 이런 마음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아무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도 이제 어깃장을 놓고 혹은 뭐 소극적으로 불참하거나 뭐 이렇다면 다 결국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7월 3일, 8월 3일, 8월 15일까지 그 2달 훨씬 넘게 이 올공에서 투쟁 현장을 어떻게 보면 본인도 참여하면서 개인이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면서 또 그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같이 어깨를 함께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건 참 그동안에 이런 당대표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까지는 아스팔트랑 어떻게 선을 그어야지 잘 그었다고 얘기 들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한 것처럼 막 비난하고 상처 주려고 오히려 더 하고 이 지금 아스팔트 세력으로부터 비판받으면은 뭔가 품격 있는 제대로 된 정치인 약간 이런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처럼 이상한 논리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한 10년 전부터 경험을 해왔던 박근혜 정권 때부터 배신했던 배신자들 그리고 배신자들과 결탁했던 조중동 레거시 미디어들 이 카르텔이 만든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런 논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올림픽공원에 나오는 혹은 뭐 광화문에 나오는 서울역에 나오는 그 국민들이 표가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오는 사람들의 뭐 이제 주변 지인들 거기 마음으로 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표는 엄청나기 때문에 늘 이걸 무슨 절연을 하고 선 긋고 나서 이길 수 있는 선거는 없어요. 그 이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조중동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아스팔트 세력과 타협을 하려는 그런 지도부는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왔고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당권을 바꿔야 된다. 당권 바꾼 다음에는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우파 진영을 이간질하는 그런 짓을 해왔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아스팔트 세력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그냥 애국 시민들이거든요. 더 주류의 정치에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거에도 참여하는 그런 시민들이 그럴수록 광장에 나오는 것인데 그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들을 늘 항상 뭔가 불가촉 천민대하듯이 하는 그런 정치는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정치고 답이 아니에요. 아니 말씀하신 걸 제가 듣고 보니까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애국 국민들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보수 정당 계열인 뭐 그 당시 예를 들자면 뭐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뭐 이런 곳에서 뭐 당 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같이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 힘으로 같이 이렇게 같이 행진도 하고 이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아예 없었죠.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의 의미는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세력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이제 같이 결합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가 결합하면 만들 수 있는 시너지라는 걸 테스트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2019년에 조국 사태 때 조국 사태에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같이 투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이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집회를 한다 하면 그 무대 설치하는 것부터 벌써 광장 세력하고 굉장히 어떤 그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 광장에서 계속 시위했던 집회했던 사람들이 양보를 하는 것인가 아닌가, 혹은 뭐 이제까지 뭐 애국 시민들이 했던 곳들을 당협들이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뭐 버스를 채운다거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괜히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투쟁하고 있는 시민들 사이에 시민으로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감대는요 무한한 감동을 만들어요. 이 어떤 감동, 공감과 감동 결합을 상징하는 장면이 아이들이 그렇게 장동혁 대표한테 딱 가가지고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아요. 이거는 저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아니거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뭔가 친근감이 느껴진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우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부모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라 그러면 애는 울고 벌써 그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그런데 아이가 더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끌어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장동혁 대표가 시민으로 들어간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사실 그 당대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보수 정당의 당대표는 뭐 깔끔하게 뭐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도 매고 뭐 엄청나게 더운 날씨인데도 그냥 넥타이 매고 땀 뻘뻘 흘리고 뭐 어디 앉으면 오래 있지도 않고 뭐 인사만 하고 뭐 사진 찍고 가는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야구 모자 쓰고 나타나서 그러니까요. 뭐 어떤 때는 뭐 라운드 티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거기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가 많이 오는 날도 혼자서 우산 쓰고 와서 거기 앉아 있다가 등산용 이 매트 깔고 앉아가지고 딱 있다가 한참 있다가 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참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 당 대표가 저래도 되나?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정당 당대표는 저런 적이 없었는데, 그게 어쩌면 충격을 주는 그런 장면에도 좀 감동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제까지는 뭐 조중동이 이렇게 막 규정해주고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막 띄워주고 뭐 이럴 때 이제 시민들이 그런 것인가 하고 이렇게 뭔가 막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주류 매체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적대하고 악마화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자꾸 꼬투리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그러지 마라, 우리 지도자다, 우리 당 대표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분위기까지 있냐면 장씨개명이라는 걸 해요. 장씨개명. 일제시대에 장씨개명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름을 지금 영남장님께서 원래 영남 다른 이름이었을 텐데 영남장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리고 뭐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뭐 유튜버 중에서도 감동란님이 있습니다. 감동란님이 그 뭐 좀 우파 내부에서 좀 분열적인 사람들이 장딸이다, 장씨, 장동혁 지지하는 저 장동란이다 이렇게 멸칭 부르듯이 부르니까 그래 나 그러면 앞으로 장동란 할게 차라리 하면서 실제로 닉네임을 바꿔버렸어요. 채널명을 바꿔버렸어요. 이런 식의 분위기가 지금 이 뭐 그동안 우리가 정말 나라 지키겠다라고 투쟁해왔던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참 우리가 뭐 국민의힘을 바라보기도 했고 정치권 바라보고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 냈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야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니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뭉치는 거, 이게 시너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포스터를 몇 개 제가 소개할게요.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 이 요청이 왔습니다. 홍보를 좀 해달라고. 광주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영풍 TV 움직이는 걸 제 포스터 3장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 부산 자유민주주의 연합, 거기 보면 광주 다음에 부산부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부산 자유민주주의 연합에서 8.15 광복절 가자 올공으로 이렇게 해서 저분들은 11시에 출발한답니다. 11시. 11시에 출발해서 버스를 타고 오시면 오후 한 4시쯤 되겠네요.
그리고 행사에 참여를 하시고 저녁도 드시고 밤 12시에 다시 버스를 타면 와. 부산 내려가면 새벽 5시 30분. 네. 아, 저 저런 일정 처음 봐요. 예. 밤 12시 출발은 처음 봅니다. 예. 이 포스터를 조금 올려보세요. 조금 올려보세요. 밑에 안내 내용들이 있을 텐데 조금 올려봐 주세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가고 싶다, 나도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이걸 저희들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회비는 4만 원이네요. 아, 차값에서 도시락 식사가 해결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산 자유민주주의 연합 박윤옥 대표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5767-9522. 자, 여기에 있고요.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올공으로 바로 옵니다. 직행입니다. 2030은 무료네요. 예. 아, 2030 무료입니까? 아,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러네요. 2030은 무료입니다. 무료. 라이딩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광주. 815 광주도 간다. 이번엔 광주도 간다. 여기 보면은 지금 탑승하실 분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 63 자유시민연대 1인당 3만원 28명 선착순 모집. 일단 버스 한 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모이면 2대 3대 될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 부정선거에 동의하는 누구나 다 탈 수 있고 광화문에 갔다가 올공에 오십니다. 이분들은 먼저 이분들은 광화문으로 갑니다. 행사 일정을 보면은 아침 7시 출발해서 11시에 광화문에 도착합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시고 3시까지 있다가 3시에 다시 그 버스를 타고 잠실로 갑니다. 이분들은 잠실 올공데이에 참석을 하시고 저녁 7시에 출발해서 광주 내려가면 밤 11시. 여기 지금 인솔자는 임한필 상임대표 3631-0526입니다. 지금 버스 한 대 모으고 있는데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광주 인근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더 모집하셔서 차량 한 2-3대로 맞춰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영봉 TV 방송 일정은 있나요? 그 제가 올려드린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들은 오후 5시에 강남역에서 자유대한호국당 오상종 단장이 주최하는 퍼레이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좀 행진을 하다가 6시 반쯤에 올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7시 30분부터 푸드트럭 서비스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곳에 갔다가 올공에 오세요. 뭐 광화문 좋아하시는 분 광화문 가셨다가 또 올공 오시면 되고 또 뭐 광남역 좋아하시는 분은 강남역 갔다가 또 올공으로 오시면 되면 종착역은 올공입니다. 종착역. 그 몇 시부터 방송하십니까? 올공? 저도 지금 좀 일정을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5시에 강남역에서 행진하는 이제 팀이 있고 예. 또 우성아파트, 잠실 우성아파트에서 출발한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팀이 있고 그게 아마 3시 반인가 그쯤이었던 그렇군요. 것 같아요. 제가 좀 시간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전 다 가고 싶긴 한데 몸이 하나기 때문에 한계가 그러니까요. 있을 것이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 맞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의 예고는요 제 채널에서 정리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격자 K님은 방송을 너무나도 나이스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기계도 잘 다루고 말이지. 잘 생기고 말이지. 오디오도 좋고 말이야. 비디오도 좋고. 여러분 많이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상현 의원 갑자기 왜 이럽니까? 예, 제가 민망한 순간에 이렇게 화면 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예. 자, 윤상현, 참 비상식적인, 예. 순리에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이잖아요. 조사라고 맡겼는데 조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한 재검표는 굉장히 집착합니다. 우리가 지금 참정권 문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다행스럽게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 용지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그 용지가 모여 있는 거는 지금 메인 이슈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우리가 뭐 검표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시급하지 않습니다. 국조특위의 일정에 맞춰 가지고 뭐 끝나기 전에 얼른 해야 된다.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상한 집착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자, 지금 안 그래도 확인되고 있는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예. 지금 이 숫자가 불일치하는 거, 그런 거 지금 괜히 숫자 수정했다가는 그거 뭐 부정선거 뭐 의심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예. 부정선거 우려되니까 부정선거 하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투표율이라는 걸 자기들 스스로는 뭐 서비스다, 서비스 차원이었지 뭐 의무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사법적인 어떤 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표현 예. 같습니다만 거기에서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걸 굳이 왜 그렇게 조작된 값을 해요? 그 서비스는 왜 하는 거였죠? 투표율 제고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는 이상할 정도로 투표율이 높을수록 좋은 일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투표율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선거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 가지고 수기를 한 사람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선거에 나오는 것이 더 건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 정치가 더 성숙한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아주 얄팍하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투표하는 게 유행이야? 야 투표율 보니까 나도 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의 표가 얼마나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투표율 지상주의로 가고 있는 게 선관위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마저도 정상적으로 올라와야지 조작된 값을 보고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포기하거나 이거는 선거에 영향 끼친 거예요. 이거 당락에도 영향 줍니다. 수천 표, 수백 표 차이로 지금 당락이 많이 결정되는데 0.1% 혹은 한두 표 차이로도 결정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영향 끼친 거예요. 그리고 끼칠 가능성 자체를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칠 때 실수로 여분의 핸드폰을 실수로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적발되면요. 수능 취소됩니다. 그렇죠. 점수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는 불이익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재수라는 거는 수험생에게는 거의 징역 1년 같은 것이거든요. 1년 동안 다시 그 기회를 못 받고 자기가 대학을 진학할 기회를 1년을 유예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의 대가를 치러요. 하나도 카피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도요. 그 자체 과정에서 절차에서 뭔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부정행위인 겁니다. 그 핸드폰을 소지한 사람이 부실행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정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투표율과 관련된 투표수와 관련된 이 숫자 조작은요. 명백한 부정행위예요. 그 부정선거를 굳이 윤상현이 나서가지고 그게 부정선거로 바로 연결되는 거는 논리 비약이다. 그게 논리 비약이죠. 그게 음모론이죠. 이미 지금 과정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엄밀한 수사를 하도록 촉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수사를 할까봐 지금 걱정하는 입장 같아 보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상한 행동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면에 뭔가 내밀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추정컨대 저 사람 사법 리스크 있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까지 이상한 우파 진영 내부에서 민주당이 보기에 이재명이 보기에 기분 좋을 만한 분탕을 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법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죠? 추론이죠. 예. 자, 그런데 윤상현은 말한 것 중에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좀 투표율을 뻥튀기 한 곳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투표함에 뭐 예를 들자면 1000장의 종이가 들어가 있는데 투표지가 들어가 있는데 1200개로 뻥튀기해서 막 투표율을 발표했잖아요. 자, 그럼 이 뻥튀기 된 투표율이 득표하는 개표장까지도 가느냐 마느냐 이걸 좀 밝혀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주진우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이 막 접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먼저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투표율 뻥튀기 한 게 개표할 때 득표율로 옮겨지는 거는 지금 확신 증거가 없다. 그럼 증거가 없으면 증거 찾아내야 되는 게 국조특위위원장의 임무 아닙니까? 자, 숫자만 맞으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투표율이 지금 중간에 오류가 있으니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숫자 맞추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맞춘 건지 아니면 투표함 바꿔치기 해서 맞춘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없죠. 상황에서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주 강력한 의심 정황이 나왔으니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영장 발부가 선관위에 대해서 이제까지 나온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서버에 대한 영장 발부까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합수본이 영장 청구하면서 지금 발견한 정황들, 증거들 그리고 제보를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을 때 판사를 설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가지고 이걸 얼마나 세게 치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정해야 되는데 윤상현은 그럴까봐 걱정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핵심입니다. 자,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면 오늘 아침에 나경원 의원이 좀 좌파 성향의 매체입니다. 거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인터뷰로 윤상현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했어요. 예.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단을 넘어선 직무폭이다. 이거는 동료 어떤 다선 의원들 중진 사이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선수가 비슷한 급 아닙니까? 예. 예. 굉장히 강력한 직격이에요. 이 지금 윤상현의 행위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동료 간에 이렇게 강한 직격 비판이 나오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맨날 정말 잘못을 해도 통합합시다 이러지.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태도, 어떤 동료를 직격하는 태도를 본 적이 별로 없었던 나경원 의원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오늘 묵직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어제 뭐 주진우 의원이 그 자리에서 아니 지금 뭐 선관위 지금 뭐 해명 듣게 생겼어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렇죠. 뭐 정치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초선 의원 주진우 의원 반만큼이나 좀 해보시지. 주진우 의원, 김은혜 의원이 그 정도로 전투적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보기가 힘든데 반대로 이제까지 전투적으로 우리가 느껴서 지지까지 했었던 윤상현이 이렇게 변했다? 이건 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변한 것에 대한 맥락 설명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윤상현이라는 사람의 정치 인생에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 뭐 윤상현은 뭐 민주당으로 이적할 겁니까? 뭐 좌파 대표 받을 겁니까? 표를 누구한테 받아서 또 누구한테 지금 공천을 요구하고 그럴 겁니까? 잘 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장동혁 지도부 어제 조광특위 명단이 나왔어요. 조광특위 명단 7명이 있는데 그 명단 한번 보여주세요. 조광특위 명단, 정의용 사무총장 뭐 등등 조광특위 명단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정의용 사무총장이 실무 책임자입니다. 조광특위 위원장, 구작은 부위원장, 친윤 친장, 강명구 TK 초선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관, 서천호 장동혁 지도부 전략기획부총장. 자, 두 번째 명단 또 2번 있죠. 여기 보면 김태규 PK 초선, 장동혁 지도부 법률자문위원장,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이 2명, 2명 있는데, 최기식 당협위원장, 광내경 당협위원장. 자,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장동혁 지도부와 뭔가 연관이 있거나 또는 윤석열 정부 때 뭔가 역할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뭐 좀 일 좀 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저분들 중 상당수가요.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뿐만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지 않았습니까? 예. 인천, 뭐 용인, 부산, 대구 이렇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김해 예. 거의 동행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서천호 이제 서천호 사진 한번 예.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김태규 1번. 법률자문위원장, 예. 강명구 의원, 예. 구작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친윤으로 분류되거나, 그렇죠. 혹은 박근혜 정권 때 어떤 뭐 역할을 맡거나, 이제 서천호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2차장, 제2차장을 했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수의 원류다. 그리고 분탕 세력이 아니다. 배신한 이력이 없다. 이런 사람들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예. 이거를 아주 그 주류 매체들은 간단한 표현을 합니다. 당권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권파. 맞다 마. 당권파다. 당권파. 앞으로 당권파가 다 먹을 거다. 당권파. 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니 쫄기다. 쫄깃쫄깃한데요. 그렇게 하는 거다. 왜? 원래 당 운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 운영 그렇게 하는 당 거죠. 운영을 언제 무슨 통합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돌아간 당이 있나요? 통합으로 이름을 내세운 당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있고요. 예. 그 전에는 민주통합당, 뭐 대통합민주신당, 온갖 통합신당 뭐 범벅이 있거든요. 다 망했어요. 싹 다 망했습니다. 왜? 당의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당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을 때만이 지지층들이 저 당은 저쪽으로 가는구나,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저 당을 지지하겠다 이런 방향성이 생기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좌도 섞고 우도 섞고 다 섞습니다 하는 그런 당은 망해요. 특히 이 안에서도 노선을 가지고 갈등을 많이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우리 지금 뭐 지도부가 생각하는 명확한 같은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특히 조강특위 같은 데 있어야 된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명단이 작성이 됐습니다. 뭐 최기식 그 과천의왕 당협위원장 2번은 띄워보세요. 2번.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조강특위 명단 2번. 제가 쭉 저분이 거는 이제 플래카드들을 봤거든요. 탄핵 때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조강특위 명단 2번으로 바꿔주세요. 저 다음 장입니다. 네. 탄핵 때도 그리고 계엄 때도 그리고 그 최기식. 이전에도 최기식 같은 경우에는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 지키기 위해서 계속 메시지를 내던 사람입니다. 쉽게 그렇군요. 말하면 친윤이죠. 그렇군요. 네. 그런 그러니까 지금 노상원 정보사령관, 추경호 대구시장 변호도 하고. 너무 명확한 그렇죠. 이력이죠. 확실하네. 예, 확실합니다. 노선이 명확합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옥석 가리기를 잘 해가지고 진짜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하다 하는 사람들로 이제 안배를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댓글 올리셨는데 당권파다 우짤래 당원 그렇게 운영하는 거다. 네, 이 사진 내려주시고. 네, 자 요거 하나만 더 우리 대담을 하죠. 황희 민주당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영등포 딱 넘어가면 양천갑, 서울 양천갑에 황희 문화부 장관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폐차된 버스 가지고 청년들 주택난 해결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거 2030이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2030의 분노 그리고 뭐 저 같은 논평가 입장에서는 보수의 외삼촌이다. 보수의 외삼촌. 예, 추미애 동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대단하다. 이걸 이렇게 이 불씨를 완전히 뭐 핵폭탄급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펫버스 얘기를 하니까 와 황희는요 예. 절대로 이런 어떤 망언을 하면 안 되는 시기에 한 거예요. 왜냐 AI가 너무 성능이 좋아.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AI가 뭐 그렸던 그림들 많던데. 펫버스 관련한 그거 한 2장만 보여주십시오. 패러디가요. 예. 뭐 한 수십 100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거 봤습니다. 노래도 나왔던데요. 예, 노래도 뭐 주진우가 가사 만들어가지고 네. 붙이고 했었는데 뭐 살얼이랐다요. 뭐 그거 가지고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한남 더 휠, 한남도 휠. 예, 레미안 반포 레미안 버스 티지. 뭐 예, 우리 강 변호사님 강 변호사님 버스 티지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런 식의 패러디들이 나오는 순간 이 이야기의 파급은요 정치 무관심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 어떤 AI가 만드는 그 시각적 이미지가요, 그리고 영상까지 너무 생생하게 만들어지는데 확 와닿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취급했어? 자, 황희가 지금 집 못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냐? 천민 취급하는 겁니다. 빈민 취급하는 거예요. 노숙자 취급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더 퍼스트 무빙 캐슬. 청년 행복주택. 예. 저렇게 이제 저렇게 애니메이션 형태도 있고 아예 그냥 그 실사 느낌으로 이재명 얼굴 딱 해가지고 하는 그런 패러디도 있고 잔뜩 있습니다. 정말 또 한 번 보죠. 많이 또 하나 더 봅시다. 예. 청년 부동산. 지금 뭐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상황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실감나는 실사로서 패러디를 볼 수 있으니 황희가 한 게 이게 단순히 이제 말을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어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같은 거를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경비실이 드럼통이네. 네, 청년 그러니까요. 부동산 저 버스 저기서 잠자고 싶습니까? 예. 저 녹슨 그러게요. 타이어는 거의 터져가지고 지금 바람이 다 빠진 것 같은데. 제 스레드에 올린 거는 그 버스 주택 내부를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예. 거기에 방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방이 드럼통이에요. 드럼통. 방이 이제 101호, 102호.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이제 다른 데서 주워온 거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입주시킨다고는 안 했다. 산채로 입주시킨다고는 안 했다. 드럼통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예. 그 베네수엘라의 그 버스 하우스 한번 그 사진 우리 얼마 전에 그거는 본 적이 실사 있는데. 아닌가요? 그 실사죠. 실사 그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버스 안에서 사는 사람들 사진이 있어요. 그걸 또 SNS에 막 돌아다닙니다.
자, 이게 참 얼마나 비현실적이냐.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청년들이 주택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거주하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앞으로 이제 자산 형성에서 밀려버리면 그런 것들이 주거 비용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올라가고 그럴 경우에 내가 거주하고 싶은 공간에 위치에 거주하지 못한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꼭 내가 원하는 곳에 뭐 등기를 치고 싶다 이것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대지 지분이에요. 대지 지분. 부동산은 결국에는 아파트라는 거는 감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 어떤 외형이라는 거는 점점 노후화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자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왜? 대지의 가격이 올라가기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네. 대지를 갖고 싶은 거지. 내가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 이 지금 인테리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인테리어도 버스로 만드는 건 열악해요. 거기엔 인프라도 없습니다. 무슨 뭐 전기가 들어옵니까? 수도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뭐 지금 뭐 오폐수가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본 변은 내가 치워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궁극적으로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대지에 대해서 등기를 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급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거는 대량으로 공급할 수도 없어요. 황희가 자기 딴에는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지금 예고를 했다가 만류에 의해서 취소를 했는데 예. 자기가 뭘 발표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그거 보니까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라 그랬냐? 학교 건물 부지를 이용한 주거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 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예. 학교 건물 그거는 국유지잖아요. 국유재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지금 등기를 쳐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거주할 공간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아이디어가 이제 저기는 폐교가 될 거니까 저기는 이제 학생 수가 없으니까 그런 학교들은 우리가 건물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문제는 폐교가 되는 학교들은 서울 가까이 없어요. 그렇죠. 서울 가까이에는 여전히 학교를 더 짓고 있습니다. 입주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초품화를 지어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예요. 이럴 정도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왜 생기는지, 주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자산 문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황희 같은 자가 왜 없겠습니까? 일반 서민들의 삶을 모르거든요. 자기 자식은 1년에 4천만 원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고등학교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제학교를 보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일반 서민들의 실제 고민이 뭔지 그리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서민, 무주택 이러면 빈민, 천민 그 사람들은 버스에 집 지어줘도 살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멀리 그 교회 지역에 분교, 폐교 이런 데다가 집 지어주면 잘 꾸며주면 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다수의 국민들 특히 2030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그런 청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가면은 목동 단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황희 국회의원이 산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구글 검색을 해보면 거기 제가 알기로 한 30평쯤 되면 20억이 넘습니다. 본인은 그런 쾌적한 환경의 아파트에 살면서 부동산 가치도 되는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기름 냄새 줄줄 나는 그런 버스에서 생활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저 황희, 저 망언, 저 국회의원직 사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양천갑 지금 당협위원장이 우리 여성 변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선전해서 좀 납작하게 코를 좀 눌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대담 정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황희 뭐 임기는 뭐 보장해 주죠. 뭐 임기 보장해 주는 대신에 그 본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버스 주택을 좀 분양을 해주길 바랍니다. 한 30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 다음에 다시 또 선거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져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문제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 해법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생색낼 수 있는 아이디어면 자기가 다
박수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희만 그럴까요? 이재명이 그러합니다. 이재명이야말로 자기 실제 삶에서 정말 자기 이익을 잘 추구하는 재테크도 잘하고 뭐 주식도 아주 잘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국민들한테는 정말 주거 환경도 열악하게 하고 자산 어떤 그 격차를 좁힐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점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저들이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드디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이제까지의 관리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게 본질이 드러나 버렸어요. 자, 이 정권 지금부터 레임덕입니다. 우리가 레임덕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정권을 재탈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애국 시민들이 함께 하시면 정말 대한민국 체제 수호 저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기꺼이 같이 능히 제일 앞선에서 싸워줄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참 분노할 만한 일들 천지고 날씨도 뭐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힘내서 끝까지 싸우자. 8월 15일에 어마어마한 인파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